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인데요. 그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폐암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발생률은 4위지만 사망률은 1위로 발생과 함께 사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암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대체 이렇게 무서운 암이 왜 생기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폐암 그리고 또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밝혀진 이 폐암과 흡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암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환인 폐암. 그래서 진단이 곧 사망 선고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폐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조기에 발견되는 폐암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흡연.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모든 사람들이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80에서 90%가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 하더라도 5년 정도가 지나야지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의 한 50% 정도가 줄어들고요. 10년이 지나야지 10%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려면 일찍 오랜 기간 동안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70대 이상 고령 폐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오랜 시간 크게 건강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흡연했던 사람들이 훗날 폐암을 진단받고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금연과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 폐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안진영 과장과 함께 폐암과 금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에는 암도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알아볼 폐암의 경우는 이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요. 또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폐암을 조용한 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단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있을 때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운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겠죠. 이 폐암을 예방하면 빠질 수 없는 금연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안진영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폐암을 소개할 때 아주 무서운 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발견과 함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그래서 폐암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폐암 같은 경우에 조기 발견하는 율이 아주 낮습니다. 많은 환자에 있어서 진단 당시 때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폐암을 진단만 하고요.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흉부외과,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께 환자를 의뢰하는데요. 의뢰 전에 저는 가능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치료에 대한 그리고 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폐암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치료를 거부하지 않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무서운 폐암이 최근에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2011년도 자료고요. 우측이 2016년도 자료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남자와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3번째 발생률을 보이고요. 여자는 5번째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남자의 발생률이 대장암을 이기고 2번째로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5번째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폐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종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위나 대장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된 경우에는 9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이는데요. 네. 폐암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한 약 65%의 생존율을 보이고요. 진행된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 생존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도 암종별 사망자 수를 보면 폐암은 매년 약 17,000명의 환자분들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폐암이 제일 사망률이 높습니다. 뭐 발생률도 꽤 높고 그리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이제 흡연과 폐암은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일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 간접 흡연입니다. 폐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흔한 원인이 흡연과 간접 흡연입니다. 그 외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라돈 노출입니다. 예, 그거 외에 가족력 도 폐암의 한 원인이 되고요. 네. 음식이나 조리를 할 때 연기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성명과 관련된 원인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외에 기존 폐질환, 뭐 대표적으로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증과 같이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됩니다. 우리 인유도 바이러스 하면은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암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인유도 바이러스의 일부 I형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마찬가지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섭취하는 것도 폐암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흔한 원인이 폐암은 흡연입니다.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그래프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암과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 이전에는 400례 정도로 아주 드문 암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담배 소비량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구의 폐암에 의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도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금연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보다 한 20, 30년이 지난 90년대 후반부터는 폐암 사망률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폐암은 사망률이 1등인 암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금연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담배에 이제 안 좋은 성분들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분들이 안 좋은 성분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타르라는 겁니다. 타르는 뭐 목재라든지 뭐 식물, 뭐 석유 같은 것을 증류하거나 태울 때 남는 재료입니다. 그 타르 안에는 이제 4천여 종의 유해 물질과 2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담배가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렇게 시약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네.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시약의 주요 성분이 사실 비소거든요. 이런 비소도 소량이긴 하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따이 병이라고 학교 다닐 때 들어봤어요. 예, 중금속 중독을 인해서 이렇게 네. 그 병에 걸리는 이 카드뮴이라는 것도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청산가스도 소량이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이라는 것도 소량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 등 여러 무수한 유해 성분이 담배 내에 있습니다. 네. 정말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진짜 그러네요. 담배 안에 네. 정말 안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종종 흡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비흡연자 폐암은 어느 정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 먼저 뭐 발생률에 앞서서 저희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배를 안 피신 분들은 당연히 비흡연자고요. 담배를 폈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에 5갑 미만으로 소량이 폈었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비흡연자 그룹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흡연율이 서양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비흡연자 폐암의 비율이 60에서 80%로 조금 높고요. 서양 여자라든지 서양 남자, 뭐 동양 남자 등은 50%에서 15에서 20%로 비흡연자 폐암의 비율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연기 마시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간접 흡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는 사실 집이나 뭐 버스나 네.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은 아주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였죠. 예, 네. 요즘에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네. 요즘에도 어쩔 수 없이 뭐 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간접 흡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도표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아마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는 2006년도 미국의 MD 앤더슨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집에서 간접 흡연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는 폐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직장에서 노출된 경우에는 3.9배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노출된 구는 한 2배 정도이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라고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25세 이전에 노출된 경우, 대부분 아마 청소년이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라돈 침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폐암의 2번째 흔한 원인으로 라돈이 네.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라돈은 문제는 라돈 침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저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합니다. 네.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네. 라돈은 우라늄 238이나 토륨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발생이 됩니다. 이 라돈이 체내에 이제 흡입이 되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 중에 알파 파티클이라는 것이 방출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호흡기 상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돈이 사실 처음에 폐암과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 계기가 이제 우라늄 광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걸 알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 중에 사실 이제 라돈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토양층에도 소량이긴 하지만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출은 됩니다. 그렇지만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라돈 침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라돈이라는 거는 무색이고 묻힌데 공기보다 8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내에 거주하는 곳에 라돈양을 측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런 작업 환경 때문에 폐암 위험에 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환경들이 좀 위험할까요? 예, 뭐 저는 뭐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알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근데 WHO 산하 연구기관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발암 물질이 한 약 500여 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스럽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작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회사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들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폐암은 그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폐암이 있으면 본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이거 사실 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유방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본인이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이 자신에 있는 걸 알고 예방적으로 수술을 했었거든요. 물론 폐암에서도 유전적 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몇 가지 유전자는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유방암에 있어서의 브라카 유전자처럼 대표할 수 있는 유전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전이라든지 뭐 비흡연자 여성, 그다음에 조직검사상에서 서남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 중에 그런 경우에 폐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그 안젤리나 졸리 그 배우는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을 절제했지만 폐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폐를 절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불가능한 더 거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금연은 사실 이제 모든 흡연자분들께서 뭐 새 다짐으로 이제 금연을 결심하곤 하는데 주변에서만 봐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의 거겠죠. 대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흡연은 단순하게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니코틴 중독으로 요즘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배를 피게 되면 수초 내에 이렇게 혈액내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이 니코틴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물질은 담배를 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니코틴 중독의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담배를 피면은 도파민 분비에서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긍정적 강화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대로 담배를 피지 않아서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조금 힘든 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 강화 효과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면이 사실은 없지만 옛날에는 드라마에 잘 나왔던 장면들이 이제 배우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왼쪽에는 커피, 오른쪽에는 담배를 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조건화된 갈망을 나타내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금연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독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그 니코틴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네. 파거스트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니코틴 중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숫자를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이제 몇 개 피나 피우시나요? 이제 10개 피 이하는 0점, 11에서 20개 피는 1점, 21에서 30개 피는 2점, 31개 피는 3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시나요? 이제 5분 이내, 6분에서 30분, 31분에서 1시간, 1시간 이후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금연 구역, 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예,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첫 담배, 그 외의 담배 이렇게 숫자를 0점과 1점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와 저녁 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제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하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표를 가지고 점수를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금연 계획을 세우면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3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니코틴 중독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로 담배를 끊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한번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3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의로 금연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3점 이하라 하더라도 과거에 금연 실패 횟수가 많다든지 금단 증상이나 흡연 충동증이 강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통 4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수가 4점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루에 흡연량 20개 피 이상이 된다든지 기상 후 첫 흡연이 30분 이내에 있는 경우 때는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물요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미국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야구 선수들이 껌과 비슷한 거를 찝잖아요. 네. 그게 사실 우리 박찬호 선수가를 통해서 미국 프로야구를 접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야구 선수들의 대부분이 이게 니코틴 껌을 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그림을 보시고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니코틴 껌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니코틴 패치입니다. 그다음에 니코틴을 코에 뿌리는 흡입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탕의 형태로 되어 있는 로렌지라의 형태의 치료 약도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사실 항우울제로 개발이 됐는데요. 개발 도중에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현재 금연 치료제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6, 7년 전에 개발된 바레니크린이라는 약이 현재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비약물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연 상담 같은 거 뭐 보건소에 가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약물요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비약물요법을 같이 하는 것이 약물요법 단독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그림을 보시고 비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콜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030인데요. 이쪽에게 전화를 하시면 아주 우리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금연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크게 한 달 동안 하는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단기 프로그램은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 사이에 전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금연을 잘 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한 달이 넘은 후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금연이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 하거든요. 금단 네. 증상이 사실은 첫 한 달 동안이 많이 힘들지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조금 금단 증상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제 이때는 아주 자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는 않지만요. 환자분들이 그 체중 관리라든지 취미생활, 그다음에 금연 동기 재활용을 통해서 금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와 상담 그리고 이제 금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바로 금연 지원센터죠.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서 전국 18개 지역의 금연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대학교 광역 금연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치료형 금연 캠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4박 5일 동안의 금연 지원센터에 머무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데요. 캠프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첫날에는 입수와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고요. 2일에서 4일차 사이에 이제 금연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5일 차에는 금연 상태를 평가받고 퇴소식을 하고 추후 관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4박 5일로 집중 치료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 지원형 금연 캠프라고 1박 2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뭐 대학생, 뭐 여성 아니면 직장 같은 경우에는 금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금연 상담이나 금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인에서 2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을 하면 6개월간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용한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금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하면 그래도 의지가 좀 약해질 때 다시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금연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연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집중 치료형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 치료형 1박 2일 코스보다 더 금연 성공률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네. 무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좋고요. 또 실제적으로 금연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새 일반 담배보다 이제 해롭지 않다고 전자담배 맞아요. 많이 피시잖아요. 피시잖아요. 예. 네. 언젠가부터 주변에 그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어떤가요? 예, 사실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피는 목적은 금연할 목적도 있고요. 기존의 일반 담배를 사용을 좀 줄일 목적.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자담배가 혹시 일반 담배보다 좀 건강에 조금 덜 해롭지 않을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데요.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일반 담배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로 전자담배의 소모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전자담배가 좀 덜 해롭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전자담배가 개발된 거는 2003년도입니다. 국내에는 2008년도에 시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 인체에 대해 장기간의 연구는 없기 때문에 그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 더 해롭다. 그거 사실은 조금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최근에 식품의약안정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일반 담배에서의 발암물질의 농도고요. 오른쪽이 이제 전자담배입니다. 아래쪽이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비율인데요. 현재까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국의 데이터에서도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 내의 발암물질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좀 적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자담배에는 그 어떤 특수한 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향도 어떤 이 방향 물질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어떤가요? 예, 사실 전자담배는 이제 액상형이 처음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 경우에는 한 7천여 종의 방향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윗 향이라든지 체리 향이라든지 시나몬 향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혹시 사용하는 도중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좀 금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전자담배의 금연에 대한 효과는 사실 조금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WHO나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대한 효과는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 대해서 전자담배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대규모의 스타디는 2013년도에 뉴질랜드하고 이탈리아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현재 전자담배가 금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 정도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금연했을 때 효과는 어떤가요? 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전자담배가 금연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 통계 자료를 보면 네. 금연 성공률이 5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전자담배 이용할 경우에는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개발된 약을 보면 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 그다음에 그 병환요법, 그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바레니클린이라는 이런 약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금연 효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이미 안전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어 있고 금연 효과가 더 좋은 이런 약물 치료를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를 무료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전자담배를 피시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폐암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암은 사실 뭐 빨리 발견되면 빨리 발견되는 만큼 완치율이 또 높아지는 게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 이제 폐암이라는 암은 조기에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은 뭐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사망률 1등을 예.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폐암 조기 발견은 1950년대부터 서구에서 연구가 됐었습니다. 네. 기존까지는 계속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데이터만 보여줬었는데요. 2011년도 미국에서 보여줬던 연구 결과에서 이제 처음으로 폐암 조기 발견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저설량 CT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흉부 X선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방사선 노출량은 0.1mm 시볼트로 아주 소량입니다. 이 양은 저희가 하루 정도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은 쬐는 방사선 양이기 때문에 네. 흉부 X선은 뭐 건강에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에 또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흉부 CT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흉부 CT 촬영 같은 경우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10mSV입니다. 그러니까 네. 엑스레이를 100번 찍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저설량 CT는 적게는 10분의 1, 네. 많게는 3분의 1 정도, 일반 CT보다 그 방사선 노출이 적기 때문에 조금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건강을, 염려증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국립 폐암 검진 연구라는 데이터인데요. 최초로
잘 그 디자인된 연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CT와 일반 흉부 X선 사진을 이용한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유의될 거는 이 연구는 폐암 고위험군 환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의를 보시면 55세에서 74세면서요 증상도 없고 30감년 이상의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금연을 했다 하더라도 15년 이내, 그러니까 최근에 금연한 사람입니다. 다른 암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타임 스케줄 간단하게 보시면 2002년 9월에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2010년 10월에 중간에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그 연구가 이렇게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왔었던 검진 결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그 저설량 CT를 받았던 전체 수검자 수는 약 7만 5천 명 정도, 흉부 X선을 받았던 환자는 약 7만 3천 명 정도였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성 소견자라는 거는 암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암이 의심되는 3mm 이상의 결절이 있다든지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을 양성 소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T 같은 경우에는 1mm 이상의 병변도 다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흉부 X선 검사 군에 비해서 양성 소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 이제 검사가 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설량 CT 군에서 총 양성 소견자 수는 이렇게 많지만 실제적으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는 이렇게 퍼센트로 따져보면 4에서 5%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흉부 X선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폐암이 조기에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폐암 관련 사망률은 약 20% 감소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CT를 이용한 그룹에서 조기 폐암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비율적으로 한 6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래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폐암 사망률뿐만 아니라 저설량 CT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률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CT 촬영을 하다 보면 폐 기종이라든지 다른 폐 질환 같은 것이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협심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관상동맥의 석회화 같은 것도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생기게 됐고, 이 프로그램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폐암 이외의 사망률도 줄였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검진에서 그 엑스레이만 찍었던 사람들은 이제 조기 폐암을 좀 놓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설량 CT까지 이용했으면은 그 조기 폐암까지 다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진을 받기 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폐암 검진은 고위험 환자뿐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든지 비흡연 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조기 저설량 CT는 일회성으로 하셔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설량 CT를 촬영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이게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설량 CT로 인해서 폐암 사망률 줄이는 것보다는 금연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그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국가에서는 폐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도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보면 약 1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미국 폐암 검진 프로그램과 비교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데이터에 비해서 검진에서 양성으로 나온 비율은 한 15.7%로 좀 적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핵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위 양성률이 미국보다 더 높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그런 검진 양성률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폐암을 발견한 율은 한 0.6%로 미국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 그 18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사망률을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기 폐암의 비율이 미국 데이터 비슷하게 67% 정도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나중에 장기적 데이터를 축적해 보면 사망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좀 암이 의심되는 경우 때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검사 관련돼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 데이터에 비해서 검사 관련 부작용률이 아주 낮다는 게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 폐암이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폐암 암 검진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 고위험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은 주기는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저설량 CT를 가벼운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폐암에 대해서 좀 샅샅이 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폐암은 아직까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열심히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어느 정도 정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 대체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금연한 후에도 사실 15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일반인과 비슷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일찍 금연할수록 더 이득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폐고위험군 55세에서 74세의 어르신분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 국가 폐 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물론 나에게 최적화된 이런 치료 방법들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인 만큼 금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요새는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활동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Vdoctor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